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전략 무력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장관급 인사 소환은 처음으로 전 정부 고위급 인사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란 발언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국회 판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당했습니다. 유엔이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지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총회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가 결의안 채택을 놓고 찬반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약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퀵 배송 방법까지 동원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붙잡고 사례비를 준 뒤 배송을 의뢰한 가방 안에는 필로폰이 담겨 있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7차례 전술핵 훈련을 모두 지휘했다고 하고요. 훈련 목표도 남한 비행장, 주요 군사지휘시설, 항구 타격을 모의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북핵 대응 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핵 공유가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며 또 동북아 연쇄 핵무장의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중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국내와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야는 지금 친일이며 종북이며 원칙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도 장외 공방이 붙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려 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총살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여야 의원 나와 계시니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 2주 동안 워낙 도발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이 핵 운용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전술핵을 자꾸 연습한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발언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혜진 의원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전에 같으면은 네. 러시아가 갖고 있던 중국이 갖고 있던 미국이 갖고 있던 핵은
그냥 장식품이었습니다. 예. 그냥 뭐 전시용이고 뭐 고물이죠. 예. 누구도 겁내지 않았으니까. 예. 왜냐하면 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네. 예, 쓰는 순간에 말 그대로 아마겟돈 네. 그냥 그 미정유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못 쓴다라고 돼 있어서 겁을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점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은 없는 돈 가지고 주민들 굶겨가면서 핵에 다 투자했는데 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특히 남한 예, 정부, 예. 남한 국민들 핵실험해도 그냥 주가는 그대로 주식시장 그대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푸틴이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예.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광인처럼 해석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쭉 그 족적을 보면은 말한 거는 또 행동으로 또 옮긴 게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러시아 상황을 여러 정보 자산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거기서 푸틴의 발언을 가지고 62년도인가 그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네. 아마겟돈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겟돈은 성경에 나오는 예, 구절인데 예. 제3차 대전 지구 종말을 가져올 마지막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예. 미국 대통령이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엄포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너무 그 발언이 너무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긴장하고 또 푸틴이 그동안에 말 뱉은 거는 어떤 행태라든지 간에 핵 이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전술핵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뭐 핵 만들어봐야 못 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술핵이란 거는 전략핵은 모르겠지만은 네. 한 나라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핵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지점에 그 경고성 그 폭발을 일으킬 네, 수 네. 있는 전략핵은 김정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점점 그 현실적인 긴장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뭐 오고 난 뒤에 우리가 맞대응 수단도 없지만은 맞대응 한다고 해도 그건 핵전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날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럼 차츰 다 우리 알고는 네. 있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윤태 의원님,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생각도 없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조혜전 의원님께서 전술 핵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네. 비핵화의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NPT에 지금 가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제 질서에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이 한미 국가나 한미 동맹 하에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아쉬운 건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좀 너무 이 막말, 망언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 욕설에 대한 의혹을 감추기 위해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감추기 위해 또 현무미사일 추락 사고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친일 매국 발언까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전술핵은 괜찮다. 전략핵은 안 괜찮고 전술핵은 괜찮습니까? 전술핵 들여오는 순간 전략 핵 사용도 동일선상에서 핵 사용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러면 다시 한반도의 긴장은 신냉전 시대로 이 소용돌이처럼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술핵 사용이나 배치에 대한 논의 또한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대중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대중 관련된 무역과 교역이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는 나라가 지금 대중 무역 관계인데요. 이 사드 배치만 해도 이렇게 대중관계가 파탄 나는데
만약 전술핵 배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 합동군사훈련을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 하고 있습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이에 끼어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술핵 배치까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시는 대통령인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뭐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죠. 아직 그렇다고 봐야 확정된 것은 됩니다. 아니고. 이제 좀 전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제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사용할 지금까지 수 있다. 가능성 제로였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세계의 지금 그 정치의 인식이 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각 나라 정치의 인식이 핵은 사용 불가능하다. 걱정할 거 없다. 네.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전술핵에 있어서는 쓸 가능성도 점점 네,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의 인식이고 네. 그래서 북한이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한 방 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핵도 없지만 미군 핵을 빌려 가지고 쏜다고 해도 네. 그때는 이미 거의 이제 남북한 전체 한반도 전체가 핵 전쟁에 그냥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건 네. 상상하면 안 되고 네. 쏘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지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동안 거론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북한처럼 또는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처럼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가지고 핵 주권을 확보하는 거, 핵 자위 능력을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늘 이야기되는 것인데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국내 또는 국제적 합의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북한의 전술핵 공격은 다가오는 명백하고 이제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응급 처방이 있어가지고는 91년도에 철수했던 미군 그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재배치하기 어려우면은 우리 주변에 네. 미 전략 핵 전략 자산으로 상시 이 대기 상태로 있어가지고 사실상 북한이 전술핵을 못 쏘게 네. 그 제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검토하고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미국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논란이 됐고요. 정지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두고서 이거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이제 양국 간에 구체적인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꺼내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전에 그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뭐 정진석 위원장은 미국 확장 억지력 해구산 제공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혜진 의원이 좀 부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윤건영 의원에 대한 이 발언,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핵전술을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보다도 일단은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방금 이미 조혜진 의원님께서 또 전략 핵은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술핵은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말씀도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핵 전쟁을 막는 방법이 대한민국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까? 혹은 주한미군의 핵을 배치해서 우리가 핵 보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핵무기들이 난립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와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굳이 이 언급을 북한이 전술핵 배치를 실제로 아직 뭐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정말 빵 한 조각도 못 먹고 있고 이 정말 경제가 파탄 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술핵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사용된다?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전술핵이고 전략핵이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온 국민이 탈출 러시에 빠져들 거고요. 온 국민이 사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위기와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오히려 최대한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 대화의 장, 뭐 육자회담도 좋습니다. 사자회담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의 논의든지 간에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 동맹 하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배치했는지. 근데 추가로 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대화를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저 7차 핵실험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전술핵 그 실전 배치 전 단계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 그냥 핵실험은 그냥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외부의 제재가 있는데 그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북한이 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거는 이게 성공하면 이제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전 네. 배치할 때 우리와 또는 국제사회가 느낄 긴장 그 강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네. 그렇게 긴장시켰을 때 자기들 뜻대로 정신을 주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차 핵실험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날짜는 지금 고르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핵부대 그 핵무기 운용 부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걸 보면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핵이 성공하면 그다음 이제 핵 운영 부대를 가동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푸틴이 그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는 최종 단계에서 버튼을 누를지 안 누를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네.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핵 운용 부대를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이동시키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비슷한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안보가 이렇게 경각에 달렸을 때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네. 경제만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제일 그 염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안심하고 투자합니다. 네. 근데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는 고민하죠. 그걸 제재할 방법, 그걸 막을 방법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또는 대한민국과 한미일 또는 이 공동 대응 체제에 그걸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안심하고 투자합니다. 네. 근데 제재할 방법이 없거나 또는 아예 그런 의사결정을 못할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권이 서로 막 이렇게 국론이 엇갈려 가지고 북한 전술핵을 쓰지 못하게 제재할 방법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합의를 못 해내는 걸 보면은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네. 그때 나가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왔으니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고죄요. 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서울경찰청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가세현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죠. 근데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성상납 의혹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무고 혐의,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제 송치할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것은 해석을 해보면 성상납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결론 속보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전술핵 공방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전술핵 관련해서는 여당 입장을 좀 들었으니까요. 전술핵 공방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정부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권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7차례 핵실험 뒤에 네. 우리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뭐 일본을 군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인 제쳐두고라도 그동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했을 경우에 모두가 다 이 수색과 구조의 방어적 또 인도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격 등의 훈련이 추가되면서 공격형 훈련으로 전환됐고요. 예. 그리고 항상 훈련을 하더라도 이 도쿄 앞바다나 하와이 인근, 뭐 가까워봐야 규슈 앞바다였습니다. 인근 해상이었는데요. 이번엔 특히 또 이 독도 인근 180km 인근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동해상에서 하는 이 군사훈련이 분명히 적대적 행위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싸움을 말리더라도 서로 간의 적대적 행위를 좀 더 제한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한미일은 합동군사훈련하고 계시죠. 지금 예. 또 이 북한은 핵실험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말은 결국 고스란히 이 피해는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외교적 수단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통령이 어찌됐건 국방과 외교의 통수권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서 결국엔 국지전 또는 우리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들을 만드실 게 아니라 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를 들으셨고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좀 더 하실 말씀. 10초 말씀드리면 요격은 공격 행위가 아니고 방어 행위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공중에서 이제 파괴하는 게 네. 요격이고 우리가 쏘는 게 공격이죠. 예. 추격도 있었습니다. 예. 추격은 알겠습니다. 방어 행위가 아니죠.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해경 대상으로 국감 있고요. 여기서도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발표를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을 소환 조사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웬만한 그 상황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서면 조사 거부하셨고 또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소환 조사도 거부했고 소환 조사에 응한 분이 유일하게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인데 예. 이분들을 소환할 때는 그 밑 단계에서 이미 사실 확인을 다 거치고 조사를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과정 또는 거기에서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세 분은 다 거부하셨고 서욱 전 장관만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제 더 이상 나머지 분들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서훈 전 실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로 예. 뭐 조사는 종결되지 않을까. 종결되고 감사원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검찰에 넘기는데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 예.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감사원의 감사가 결과가 내일 나오면은 이제 네.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존 수사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감사원 조사 결과가 수사에 반영이 되겠죠. 참고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그 문자와 관련해서 이미 고발을 했죠, 공초에. 네, 이미 유병원 사무총장, 감사원은 이 헌법상 보장하는 독립기관, 자치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이 또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겁니다라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한 것처럼 또 한두 번 연락을 한 게 아닌 수시로 연락한 것 같은 문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과연 독립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공수처 고발이 있었고요. 예. 사실 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이
감사가 무리한 감사, 모욕주기식 감사가 왜 이렇게 이 정말 칼춤 추듯이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네. 이번 문자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 공무원 관련된 사건도 여러 가지 사실 국정원이나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혹은 출석 요구가 먼저 있고 나서 조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정 필요하다면 이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바로 얼토당토않게 그냥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 이제 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 문제 삼는 과정에서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 여러 가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좀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한 감사가 이 공직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이 철도 이용 기록까지도 민간인에 대한 철도 이용 기록 모두 전수조사하는 것까지 지금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의 지금 감사를 받아야 될 차례다. 이제는 감사원이 수사를 받아야 될 차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뭐 이번 사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또 감사원 대통령실 메시지 관련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해천 의원을 통해서 전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예.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 국정수석이 문자를 하나 문답형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을 위한 문답형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민주당 주장처럼 구속 수사할 사안이면 예. 문재인 대통령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감사원에다가 직접 내가 감사 지시를 했는데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도 했고 예. 그리고 헌법상 분명히 감사원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 제청권도 내가 직접 김호수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제청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구속수사 이상보다 훨씬 심각한 건데 나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4대강 관련해서 감사를 직접 지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뭐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은 넘쳐납니다. 뭐 사실 4대강 의혹부터 시작해서 방산 비리 40조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방산 비리뿐만 아니라 뭐 4대강 방산 비리, 뭐 군납 비리 등등의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자원외교도 있었는데 자원외교 네, 35조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그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샌 적이 있는지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방금 법사위에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한두 번 문답인지 혹은 여러 차례 수차례 이 소통이 아닌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건지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 다른 분과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국정기획수석과 진짜 연락을 했냐, 내통했냐 라는 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누가 연락했는지 공개 안 해도 되시는데요. 국정기획수석과 이 연락 딱 대화창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하셔서 이 금도읍 위원장께서 이 자료 이 공개 요구하시면 상임위 차원에서 하시면 충분히 본인의 떳떳하고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은 또 회피하시고 계속 피하는 모습으로만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모론이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한다고 보기에는 민주당이 상식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예. 본인들이 집권을 안 해본 평생 야당만 해봐서 국정이 뭔지를 모르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당도 아니고 예. 아는 당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거는 의도적이다. 의도를 갖고 저런 거 아닌가. 좀 전에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권 분립이니까 네.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그 위에 또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라든가 뭐 권익위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준독립기관인 겁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하는 대상은 감사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하려고 감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휘 통솔하고 임명하고 지휘 통솔하는 전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게 자기들 뭐 심심풀이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 짧게 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상권 분립은 확인해가지고 헌법상 통치 국정 운영 구조에 대한 제대로 부분이고요. 돌아가게 하기 정보 위해서 있는 형태의 것인데 독립기구는 다른 그걸 서로 구분을 연락을 하셔야 주고받는 돼요. 것을 네,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국가 시스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예. 이 삼권 분립은 헌법상 통치 구조에 대한 해석
해석이고요, 설명이고요. 네. 정부 형태 중에 독립성을 가지고 이 이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도록 방통위 권익위 이 감사원 등은 이 법률상 정해놓은 독립기구인 겁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부정하시는 걸 그리고 삼권 예. 분립을 끌어다 논리로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원에 내일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감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혜진 의원 말씀으로는 이제 추가 수사 의뢰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 역시 또 지금 고소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은 추후에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울산 북구 울산공항에서 훈련용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20대 한 명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행 훈련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저수지에서 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란 분석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저수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KN-23의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꼼꼼히 보면 현재 사용되는 수중 발사장이나 SLBM 시험이란 문구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실험을 SRBM을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장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서 시험에 동원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파악과 보고가 모두 늦게 이루어져서 피해를 키웠던 건데 대사관 측은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보고가 이뤄져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양이 많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입법 동향은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가능했을 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충분히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700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법안 처리도 워낙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 저희가 만나는 관리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 합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대사관이 고용한 미국 의회 로비 업체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문회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자문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의뢰한 의뢰인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조대사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일본은 지금 도요다는 지금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의원님 그거는 팩트로서 도요다는 앞으로 정말 전기차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의원들은 우리 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따져 물었고 조 대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과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당면한 위협을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과
기후변화와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 세계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위협입니다.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급박한 도전은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가진 국가라며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외교, 군사 등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capacity to do it.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없다며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 관련 언급이 3번으로 줄어들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뭐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저 부분은 분명한 것은 논란 여부를 떠나서 사적인 공간에 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우리 보고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욕감 느낍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예, 지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고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사고를 친 거고요.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서 의원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입니다. 얼굴도 뵌 적 없고, 근데 선배 정치인이신 김문수 위원장께 어떻게 평가를 듣고 싶었는데.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일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하더라도 당장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퇴장 이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대선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뭘 더 이상 사과란 말입니까? 네? 아예 여기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감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파행을 하세요. 차라리 거기 국민들 보기에 차라리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박대선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1도, 울산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과 대구는 23도, 광주는 24도, 울산과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